대한민국 가계자산의 75%를 묶어놨던 부동산 족쇄가 풀리고 있습니다. 수백조 원의 자본이 증시로 이동하는 역대급 머니무브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3월 둘째 주 서울 집값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증시 대기자금인 예탁금은 2024년 말 54조 원에서 현재 1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돈들은 AI와 에너지 등 미래 산업으로 이동했습니다. 삼성그룹 시총은 2024년 말부터 현재까지 약 956조 원, SK는 661조 원 폭증했습니다. 특히 조선 방산을 주도한 하나는 131조 원이 늘며 시총 5위권에 진입,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큰손들도 움직였습니다. 외국인 비중은 37%대에 안착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종지부에 가까워졌습니다. ETF 순자산 역시 387조 원을 돌파하며 전방위적인 산업 재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중동 악재 속에서도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하며 5,900선을 탈환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자본시장을 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이자 목표입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믿음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였던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는 강력한 동인이 됩니다. 이 돈을 AI와 에너지 등 한국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성장 엔진에 투자하고 정체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이 같은 머니무브 대전환을 정책통 박성준 민주당 의원과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 방안들이 테이블에 올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네. 전 세계가 왜 우리나라를 지켜보냐면 세계 지금 보면 이제 기술 진화,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이 AI의 어떤 기술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바이오, 그다음에 이는 콘텐츠 산업, 국방 산업에 대한 것들이 한국이 세계적인 어떤 선도 기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선도 기업들이 잠재적으로 좀 수면 아래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자본 시장을 이제 활성화하고 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것이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자본 시장 안정화하고 특히 이러한 선순환 구조에서 세계적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또 기업이 성장하면서 또 기업의 가치도 상승하고 결국에는 이제 주주도 이익이 오는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선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것을 어제 또 다시 한번 3차에 걸쳐서 자본시장 안정화 활성화에 대한 것들을 발표했다. 앞으로 더욱더 탄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하신 설명 네. 솔직히 다였어요. 자,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맨 처음에 코스피 5천 공약했을 때만 해도 솔직히 저조차 되겠어? 이런 의문, 물음표들이 있었는데 5천은 물론 한때 6,300까지 나아갔습니다. 지난해에서 올해에서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그렇죠. 보였고 때문에 그 다음에 상당히 저는 전략적으로 보는데 부동산으로 바로 옮겨갔어요. 네네. 부동산으로 옮겨가다 보니 이 솔직히 민주당으로서는 꺼내기 어려운 카드 아닙니까? 부동산이란 게 항상 민주당 정부가 네네. 아킬레스건이기도 했고 저항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기득권의 구조란 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하면 또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결국 여기에 대한 자금을 이쪽으로 오고 이것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성장 엔진에 투자를 해서 한국 경제의 성장을 담보하고 그 속에서 수익률이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이 높다면 돈이 안 옮겨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 요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경우 우리나라 이제 기업이라든가 국가 성장의 이제 모멘텀이 될 수가 있었던데 과거에 보면 이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갔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네, 네. 그 이후에 이 돈이 어디로 갔냐면 땅에 갔어요. 토지에 부동산에 다 가서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어떤 성장의 모멘텀도 됐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볼 때 자본의 축적과 자본의 투자에 의해서 기업도 성장하고 특히 AI 기술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자본의 투자가 돼야만 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AI라고 하는 건 인간의 대체를 네.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술과 모든 가능성에 있는 것을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본이 집적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볼 때는
성장의 모든 돈들이 지금 부동산에 다 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부동산 정도 불패였고. 어느 정도 묶여 있습니까? 근데 하나 예를 들면 네. 집에 뭐 40억, 50억, 100억이 지금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산이 다 자산이 그거잖아요. 거기에 다 가 있단 네. 말이에요. 그것이 추후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개발할 때 부담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미래 세대들도 나의 미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집을 구입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대체제로서 온다고 하면 내가 부동산만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내의 가치를 올릴 수 있고 부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이 금융시장이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만 준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 이 한국은 이게 성장하는구나. 그리고 선도하는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의 신뢰예요. 네, 네. 이 정부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건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이걸 하나하나 준비를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가능성이 있고 실제 성과로 입증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시장의 시그널을 준 거죠. 그 시장의 시그널을 자본시장, 금융시장에 준 거고 기업들에게 준 거고 그걸 바라봤던 주식을 사고자 하는 시민들도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이 돼서 5천, 6천 이렇게 오는 것이죠. 부동산 같은 경우 보면 지난 정부들 물론 여야를 떠나서 보면 큰 대책 하나 내놓고 물론 대책이란 것이 대부분 규제 또는 공급이었습니다. 큰 대책 하나 내놓고 시장 좀 반응 좀 보다가 또 추가 대책 내놓고 그러다가 허물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네네네. 지금 대통령은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했을 경우에 부동산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정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투기를 억제하는 거. 네. 이 투기 억제는 보통 세제 정책으로 많이 했죠. 규제죠. 규제 정책으로 네. 했고 여기에는 세금 정책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 정책이란 말이에요. 공급의 한계도 분명히 있는데 공급도 해야 되면서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잠재적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 부동산을 통해서 나의 부가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장에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만 가면 이건 언젠가는 돈을 나는 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몸소 다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대체해 줄 수 있는 바로 이 금융시장의 이제 증권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부동산만이 아니라 나는 이 증권시장에서도 투자를 하고 기업 가치를 올려서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한국 경제 성장도 되면서 나의 부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제도 개선을 하면서 시장이 시그널을 준 거죠. 그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뭐 금매, 초초금매 뭐 이렇게 네. 등장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용산 이렇게 불패 신화를 자랑했던 곳들이 지금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이럴 때 네. 시장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은 뭐 일반 서민이 쳐다보기에는 뭐 꿈의 가격으로 불리는 거죠. 100억 이상대도 워낙 많다 보니 그러면 결국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세제라는 강력한 규제가 등장을 하고 결국 보유세로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저는 보유세가 보통 보면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네. 그 부동산을 가짐으로 인해서 보유함으로 인해서 내는 세금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은 되게 순정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장에 있어서 금융시장 이런 활성화 측면에서 있다고 하면은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강한 어떤 드라이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세제 문제를 쉽게 건들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부동산 법을에 의해서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대상들이 워낙 많아요. 이 상태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바라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신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정부, 집권 여당.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경제 성장을 하고자 하는 목표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다고 하면은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안 되니까 그렇죠. 동맥경화에 걸리는 네. 거거든요. 네, 네.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 집에 몇십억씩 들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기업으로 들어오는 증권시장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이게 투자가 되고 투자가 돼야 기업도 올라가고 기업도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실적도 좋아지고. 그 결국은 목표는
한국의 기업의 성장이고 그게 부로 이어지고 경제 성장 모멘텀으로 인해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부동산으로만 보면 안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억제책으로서의 세금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네. 이쪽 시장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흐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부다. 과거에 보면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을 보면은 보유세 강화하고 뭐 세제 항상 강화하고 이런 그랬습니다. 쪽으로 네, 가는 항상 건데 그랬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용주의 정부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간다 이렇게 보여요. 요즘 언론에서 뭐 보유세 강화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먼저 얘기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부동산 정책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부동산 이제 안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금융 자본시장 활성화를 더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균형을 잡힌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실용에 참 너무 전략적이어서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강제로 돈을 옮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돈이 예. 여기에서 여기로 갈 수밖에 없고 자발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이걸 왜냐면 여기서 억지로 나는 수익이 워낙 더 크다 그럼요. 보니 네. 또 증시에 대한 성장 믿음이 있다 보니 여기에서 돈이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에 묶여 있던 자금을 증시 자본시장 생산적 금융으로 옮기겠다 예, 이런 예. 것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증시 어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상법 개정안 3차까지 네네. 걸쳐서 국회에 통과했었죠. 그렇죠. 국회를 예. 통과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말했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건 또 뭡니까? 아니 보통 이제 우리나라 보면 이제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것이 결국은 주가 조작을 통해서 그 불법적인 자신의 재산 증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증권 시장에 부담을 줬고 신뢰를 주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부분을 이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이제 보통 상장을 할 때 쪼개기 상장을 했어요. 한 네. 기업을 상장하면 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쪼개기 상장을 해가지고 일종의 중복 상장이죠. 중복 상장이잖아 네, 이게. 네. 보통 이제 대기업들이 그렇게 해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뭐가 되죠? 주주들의 손해를 분명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항상 그랬죠. 네.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네. 뭐 이래서 했죠. 그렇게 그 분할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는 시장의 정상화라고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신뢰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코스닥 시장이 지금 되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가 스타트 기업, 과거 이제 벤처 기업들이 되면은 벤처 캐피탈이 들어와서 그 기업들이 성장하고 새로운 시장에 활성화가 되고 미국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서 지금 미국이 아직까지 선도 기업으로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영원히 지금 장악하고자 하는 기업의 기술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될 수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스닥 시장에 활성화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스타트 기업이라든가 새로운 기업을 해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기술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돈이 있어야 이 기업을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코스닥 시장 1, 2부 나눠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또 성장 가능성 기업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 큰 울타리를 만들어내자.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본이 들어오고 미국이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미국 시장만 있었나요?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투자하고 거기에서 기업이 뭐 100개, 1000개인데 10,000개도 되는데 선도 기업 한두 개면 나라를 먹여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건데 그러한 흐름으로 좀 이재명 정부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있던 개미들은 코스닥 시장에 관심이 여전히 많아요. 왜냐하면 증시는 화랑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또 코스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어제 나온 코스닥 시장 재편 1부와 2부 리그 체제로 분리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도 이제 뭐 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야구도 1부 리그, 2부 리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일부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로 할 수가 네. 있는데 그래서 코스닥 기업이 그냥 어떻게 보면 신뢰를 줄 수 있게끔 일부 리그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의 인증을 받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은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2부에서. 그렇죠. 그럼 2부 리그를 만들어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2부에 과감한 투자를 또 하거나 또 1부 리그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거나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는 하나 획기적 발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나
코스닥에서 이 잠재적 기업이구나. 아니 이미 이제 시장 인증받은 기업이구나. 나는 이 기업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자기들의 어떤 선택권도 주는 거고 또 기업이 있어서는 내가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추진력으로서 추동체로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성장펀드 대단히 대규모로 꾸려지던데 이건 네.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싱가포르도 그렇고 이 국부펀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국부펀드라고 하는 것이 국민성장펀드거든. 쉽게 얘기하면은 국민들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끔 그것이 이제 국민성장 펀드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펀드를 통해서 실제 자본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몇십억, 몇백억 이런 규모가 아니라 이 조 단위의 이 투자를 이룰 수 있는 펀드들이 이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획기적인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펀드들이 구성이 돼야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기업들도 더 모멘텀이 돼서 성장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우리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주제를 바꿔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소취소 모임 주도하셨죠? 예. 그랬었죠.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안 처리가 됩니까? 이제 공소 취소 모임은 이제 개인 이제 우리 일반 의원별 의원들의 모임이었고요. 그 모임을 당 통해서 차원에서는 결국 그 공소 취소 모임은 1차적으로는 국정조사,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공소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당도 그렇고 지도부에서도 관심 있게 봐서 이거는 네네. 이제 당의 공식 기구 당 국정조사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네.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 3월 12일 날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오늘 19일인데 일주일 만에 이제 이 문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기소라든가 이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특히 뭐 언론인 명예 사건이라든가 이런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사건들을 보면 검찰의 조작 기소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이미 여론 작업들이 공소취소 모임뿐만 아니라 막 혼란과 혼돈과 논쟁과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게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 작업이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됐고 오늘까지 2시까지 우원식 의장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네네. 제출한 이후에는 저는 조속하게 국정조사가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자, 공소 취소 모임 발족 출범을 놓고 좀 여러 논쟁이 있었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주였죠. 느닷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예. 터지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공소 취소가 이래 되면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 그거가 아니라 그 거래설이 터지면서 오히려 그렇지가 않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공소 조작 기소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의 조작 기소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들 동의를 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설이라고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하고 뒷거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뒤에서 거래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제가 공소취소 모임을 했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네요. 국정조사는 뭐죠? 공개성, 투명성, 명확성 아닙니까? 네네. 아니 거래설이라는 건 뒤에서 하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저는 이런 거래설이 나왔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거 해서 국민들에게 민낯을 알려주고 그 가운데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여론이 분명히 저는 그리고 오히려 저는 탄력을 더 받았다고 보는데. 그런 해석도 가능하네요. 예. 국정조사가 그렇게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소취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취소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진상규명이었습니다. 진상규명 근데 검찰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견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견제를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작 기소를 밝히는 것이 제일 조건인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준 예.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